안녕하세요. 저는 항암 치료를 위주로 암 환자분들을 진료하고 있는 종양내과 의사입니다. 누구나 환자가 될 수 있죠. 요즘 같은 때에, 아니 사실 언제라도 환자나 환자의 가족이 되면 애가 타는 건 어느 환자나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암 환자 여러분들의 치료에 차질이 없기를 바라며 저는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면역항암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면역항암제와 세포독성 항암제를 같이 투여하는 경우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세포독성 항암제는 저희가 전통적으로 아주 예전부터 투여해 오던 일반적인 항암제를 이야기하고요. 면역항암제는 최근에 상당히 곽광을 받고 있는데 이런 면역항암제와 세포독성 항암제를 같이 투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면역항암제는 면역을 올리고 세포독성 항암제는 면역을 낮춘다고 했을 때 이건 마치 알코올과 카페인을 술과 커피를 같이 마시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술은 중추신경계 억제제죠. 그래서 대뇌 기능을 억제하는 역할이고 카페인은 반대로 흥분을 시키는 중추신경계를 활성화시키는 물질인데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가지 물질을 같이 사용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는 거죠. 잠깐 옆길로 새서 얘기를 하자면 알코올은 중추신경계를 억제하는데 술을 많이 마시면 잠을 자거나 굉장히 가라앉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막 날뛴다든지 흥분제를 투여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건 우리가 대뇌 기능 중에 뭔가 이렇게 충동을 억제하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좀 차분하게 해주는 그러한 제어 기능이 억제되기 때문에 오히려 흥분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이 마셨을 경우에는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가지 물질을 같이 쓴다고 했을 때 이게 과연 맞느냐, 두 가지가 서로 상충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백혈구로 대표되는 우리 인체의 면역 기능을 살펴볼 때 백혈구 안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세포독성 항암제가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은 백혈구 중에서도 호중구라고 불리는 종류예요. 왜 호중구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느냐? 흔히들 세포독성 항암제를 쓰면 머리카락이 빠지는 이유가 빨리 자라는 세포를 공격하기 때문이라고들 합니다. 세포 분열이 많이 일어나는 세포들이 모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백혈구의 여러 종류 중에서도 주로 세균 감염에 대응을 하는 호중구가 가장 세포 주기가 빠른 편이에요.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세포 단위에서는 우리의 일생보다 더 짧은 주기로 죽음과 재탄생을 반복합니다. 머리카락이 빠지면 모낭에서 새로운 머리카락이 또 나는 방식인 거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세포들이 죽음과 재탄생을 반복하는데 그 주기가 세포의 종류에 따라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머리 빠지는 항암제 그런 약을 썼을 때 백혈구 중에서도 호중구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아서 수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보통 이야기하는 면역력이 떨어졌다라는 것인데 면역항암제의 경우에는 주로 관여를 하는 것이 호중구가 아니라 T세포라고 불리는 림프구입니다. 결국
세포독성 항암제는 면역력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면역 항암제는 면역력을 올리는 원리로 작용을 해서 서로 반대가 되는 것 같지만 관여하는 백혈구의 종류가 다른 것이죠. 면역 항암제가 활성화시키는 백혈구는 림프구 중에서도 T세포라는 종류고요. 호중구와는 달리 주로 암세포라든지 바이러스 같은 걸 대상으로 활동하는 백혈구입니다. T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면역력을 올린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면역이 너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갑상선 질환 등의 자가면역 질환이 생길 수도 있어요. 부작용이 매우 적은 편인 면역 항암제의 대표적인 부작용이죠. 림프구가 과도하게 활성화돼서 상대가 암세포가 아닌 정상세포인데도 적으로 간주해서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자가면역 질환은 흔한 질병은 아니지만 난치병에 속하는 경우가 많고, 보통 면역을 억제하는, 낮추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런 면역 항암제는 부작용이 적고 효과가 좋은 항암제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단독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그 효과가 나타나는 확률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효과가 나타나는 사람 중에 아주 효과가 좋은, 이제 전이 된 암도 전부 사라지는 그런 환자들이 소수에서 있기는 합니다만, 전체 투여 환자 대비 효과를 보는 사람의 비율은 낮은 편이죠. 조금 비약해서 비유를 하자면 로또 같은 거죠. 로또는 될 확률이 굉장히 낮지만 되면은 대부분 당첨 금액이 굉장히 크잖아요. 투자금도 별로 크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 면역 항암제는 비싼 약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고, 비교적 적은 부작용을 가진다는 측면에서는 투자금이 적다라는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면역 항암제를 쓰고 효과가 좋은 사람은 일반 항암제에서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 부작용도 심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그 정도로 아주 효과가 좋은 사람은 소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세포독성 항암제와 같이 투여를 하는 방법을 택하는 경우가 많죠. 제가 앞에서 두 가지를 함께 쓰는 상황을 설명드리면서 각 약제와 면역력의 관계를 설명드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희가 사실 아무리 시간을 확보한다고 해도 이런 복잡한 설명을 진료실에서 다 할 수는 없죠. 하지만 환자에 따라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거나 배경 지식을 공부하면서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부디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는 분이 계시기를 바랍니다.